이른 새벽, 회색빛이 번지는 창가에서 이도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맞았다. 아내가 떠난 뒤 세 번째 봄, 잠은 늘 같은 시각에 깨졌고 몸은 예전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날 오전, 아들 준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오늘 공기 좋대요. 산에 다녀오시죠. 민서랑 모시러 갈게요. 꾸밈없이 반듯하던 아들의 말투를 떠올리며 그는 괜히 옷깃을 여몄다. 현관벨이 울리고 말끔히 차려입은 준노와 며느리 민서가 웃었다. 아버님, 오늘 모처럼 바람 쐬러 가요. 차창 밖의 도시가 뒤로 미끄러지듯 멀어지고 숲의 색이 점점 짙어졌다. 길은 가늘어지고 소나무 그림자가 차체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노을빛 파도처럼 마음속에 닿았다. 아버님, 여기 잠깐 계세요. 우리 볼 일이 조금 있어요. 준노가 담담히 말하는 순간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뭐가 볼 일이야? 나도. 말을 잇기도 전에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숲의 정막을 찢었다. 그 묵직한 소리는 순식간에 멀어졌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도, 휴대폰도, 아내의 사진이 든 얇은 지갑 속 카드도 집에 두고 나왔다.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얼음 같은 의심이 떠올랐다. 설마 그 아이가, 착하던 그 아이가. 그러나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산새 소리만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는 허리를 펴고 주위를 훑다 숲 어귀에 비스듬히 서 있는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기울어진 지붕, 유리가 반쯤 사라진 창문, 그리고 처마 밑에서 반짝이는 작은 쇳덩이, 녹슨 라이터였다. 돌려보니 마른 불꽃 하나가 피어올라 곰팡이와 젖은 나무 냄새가 눅진한 어둠을 얕게 밝혀주었다. 모닥불을 일구며 그는 손을 비볐다. 불빛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드러났고 그 틈으로 쓸쓸함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체념이 번갈아 지나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질문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아내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다 숨을 골라 멈추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의 미완의 말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낡은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밤은 천천히 깊어졌고 그는 작은 불씨를 지키며 눈을 감았다. 살아남아야 한다. 내일은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설마가 진실이라면 그가 믿던 세계의 모양을 다시 그려야 한다. 불은 작지만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마침내 서늘한 결심을 품었다. 안개는 아직 숲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도연은 한밤중 내내 깜빡거리던 불씨가 결국 재로 식어버린 자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그 스름과 속으로만 들끓던 분노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주워든 녹슨 라이터를 들여다봤다. 금속의 표면에 남은 작은 흠집들이 햇살을 받아 미세한 불꽃처럼 반짝였다. 불을 켜보려다 멈췄다. 이 깊은 숲에서 불은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의 신호 같았다. 누군가를 부르기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그는 라이터를 천천히 닫았다. 귀를 기울이자 바람이 나뭇잎의 뒷면을 쓸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의 뒷곁에 아주 옅은 탄내와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연기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느 방향에서 났는지 어림잡아 고개를 돌렸다. 나무줄기 사이로 햇살과 안개가 이어붙인 하얀 띠가 흔들렸다. 연기가 열려있는 길을 가리키듯 곧게 뻗어 있었다. 연기가 있다면 사람도 있다. 단순한 추론이 그의 발을 움직였다. 숲길은 초입부터 거칠었다. 이끼가 습기를 머금어 미끄러웠고 바닥에는 누군가 오래전에 버려둔 빈 깡통과 비닐 조각이 반쯤 흙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몇 걸음마다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했다. 연기의 기둥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바람이 고개를 바꾸면 연기가 풀잎처럼 눕고 다시 서서히 일어나곤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도 그 연기처럼 한번 꺾였다가 겨우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10여 분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천막 하나가 보였다. 오래된 군용 모포를 덧댄 듯한 천막 앞에 작은 화덕이 있었고 그 곁에 회색 수염이 성기게 돋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낯선 이의 기척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빛은 기민했으나 표정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마른 온기를 품고 있었다. 길.
잃었소? 노인이 먼저 물었다. 이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만에 목소리가 나왔다. 예, 그런 셈입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금속컵을 내밀었다. 물은 싸늘했고 산의 맛이 났다. 컵을 받는 그의 손이 조금 떨렸다.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여긴 전파가 잘 안 잡혀요. 노인이 말했다. 찾으러 올 사람도 많지 않지.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다. 노인은 화덕에 잔불을 젓는 쇠막대기를 내려놓았다. 가끔 여기로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데려온 노인들이 혼자 남아있곤 하지. 처음엔 길을 잃었다고 스스로 믿으려는 얼굴들이더군. 근데 며칠 지나면 다들 눈빛이 바뀌지. 말끝에 바람이 지나가며 천막의 모서리를 들추었다. 이도연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들추어졌다. 아들 준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공기 좋대요. 그 말에 서늘한 결을 이제야 알아차리는 듯했다. 자신이 정말 버려진 것일까? 머릿속에서 단어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자 뒤늦게 심장이 반응했다. 뻐근한 통증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으나 곧 진저리 치는 피로가 그 위를 덮었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 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낮고 거칠었다. 내가 미워했던 건 세상이었지. 애는 아니었다고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지요. 노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믿음이란 건 버림과 같을 수 없소. 하지만 버림을 택하는 사람들 마음도 곱씹어보게 되더이다. 누구나 지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다만 도망친 자리는 누군가의 삶이더군. 한동안 둘 사이에 불소리만 났다. 장작이 속껍질을 태우며 작게 울었다. 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숲 아래쪽을 가리켰다. 이 길로 한참 가면 오래된 철교가 있어요. 강을 건너면 마을까지 닿지. 다만 다리가 약하니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이도연은 깊게 허리를 굽혔다. 감사라는 말은 오래도록 입 밖을 떠난 적이 없었다. 말이 입술 위에서 낯설게 미끄러졌다. 고맙단 말은 진실을 본 뒤에도 할 수 있으면 하시오. 노인이 말했다. 때론 진실이 마음을 뒤집어 엎거든. 천막을 떠나 숲길로 들어설 때 이도연은 라이터를 다시 꺼냈다. 불을 켰다 끄는 짧은 소리가 손끝을 통해 팔꿈치, 어깨, 가슴으로 번졌다. 그 소리는 오래전 병실의 침묵을 깨던 아내의 숨소리를 닮아 있었다. 마지막 밤, 아내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을 멈추었다. 그 미완의 문장 사이로 독감처럼 퍼지는 고요가 방안을 채웠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 모든 소리를 의심했다. 친절한 말에도 칼날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다정한 손길에도 이별의 예고가 붙어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지금 그는 걸어야 했다. 분노가 텐트의 지퍼처럼 마음을 꽉 닫고 있었지만 걸음만은 열어두기로 했다. 그는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발을 옮겼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풀이 바짓단을 적셨고 발자국마다 흙이 묵직하게 달라붙었다. 낮은 가지들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 멀리서 강물의 빛이 나무 사이로 깜박이며 손짓했다. 다가갈수록 물냄새가 짙어졌다. 쇠가 부식한 단내가 바람에 섞여 들어왔다. 철교는 생각보다 컸다. 양쪽 난간이 휘어져 있었고 덧대어 놓은 널빤지는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강물은 겉으론 잔잔했지만 가운데로 흐를수록 빛이 빨려 들어가듯 어두웠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뒤를 돌아보면 숲이 되돌아가라고 손짓하는 듯 안개를 흔들었다. 앞을 보면 쇳빛이 부서진 침묵이 기다렸다. 한 발 또 한 발. 철판이 낮게 울렸다. 그는 난간을 스치며 걸었다. 그러다 귀끝이 무언가를 잡았다. 낮게 깔린, 그러나 분명한 소리. 차의 엔진이었다. 이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숲의 입구, 붉은 흙먼지가 가볍게 솟았다. 그 진동은 몸의 깊은 기억을 건드렸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준노? 그 이름이 바람에 실려 강 위로 번졌다. 그는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두 감정 사랑과 분노, 이 동시에 깨어나 서로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다리는 삐걱거렸고 강물은 묵묵히 흘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건너가든 무너지든 오늘 여기서 무언가가 끝나고 시작될 것임을. 그는 라이터를 손에 더 세게 쥐었다.
작은 금속의 온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희망처럼 손바닥을 데웠다. 엔진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바람 사이로 먼지가 일고 그 틈에서 회색 SUV가 모습을 드러냈다. 브레이크가 삐걱대며 멈췄고 운전석에서 준노가 내렸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단 한 번의 배신이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이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리 위로 한 발자국 나아갔다. 발밑에 철판이 삐걱거리며 그의 마음처럼 울었다. 돌아왔구나. 아버지, 설명을 드리려고요. 준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설명? 이도연은 냉소를 띤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날 산에 버려두고 간 일을 어떻게 설명할 셈이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준노는 다급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요양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절하셔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시간? 그 한마디에 이도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버림을 그렇게 말하더냐? 내 어미의 장례도 내가 혼자 치렀다. 그때 넌 회사 핑계대고 오지 않았지. 그게 다 시간을 들이려던 배려였냐? 준노는 숨을 삼켰다. 눈앞의 남자가 아버지인지 분노 그 자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버지 넌 내 피다. 그런데 네 눈엔 내가 짐으로 보였겠지. 늙은 아비는 처리해야 할 문제. 아버지, 준노가 외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냐. 바람이 불며 강물이 흔들렸다. 다리 아래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노가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남기셨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아버지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봉투는 오래된 편지지 냄새가 났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노란 종이 위에 희미한 글씨. 아내의 글씨였다. 도연 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도, 자신도, 준노도.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강한 척하지만 속은 늘 부서져 있죠. 언젠가 우리 둘 다 없을 때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글자가 눈물에 번졌다. 이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이걸 왜 이제야 내게. 그땐 아버지가 들을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도연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나는 그가 입을 열었다.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지. 내 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준노의 눈가가 젖었다.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바람이 스쳤다. 철교가 삐걱거렸다. 그 순간 이도연은 라이터를 꺼냈다. 딸깍 작게 불이 피어올랐다. 그 불빛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데웠다. 이불 네 어머니가 좋아하던 소리야. 그는 라이터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다. 그래, 이젠 됐다. 돌아가자. 준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철교 위에 바람이 잠시 멎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조금씩 나란히 섰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그리고 오래 묵은 침묵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에 내려온 지 며칠째 이도연은 여전히 밤마다 깨어났다. 눈을 감으면 병실에 흰빛이 떠올랐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말 한마디를 하려다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는 그때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어쩐지 손을 잡는 순간 그 따뜻함이 마지막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입술을 앙다문 채 모니터의 불빛만 바라봤다. 그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그날의 미완의 말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꼈다. 그 말의 조각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도연 씨, 그 아이, 그리고 거기서 끊겼다. 병원 복도를 걷던 준노의 모습도 생각났다. 그날 그는 회사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고 문득 분노가 치밀었다. 저 녀석은 지금도 일 생각뿐이야.
어미가 죽어가는데? 그는 그 말을 꾹 삼켰지만 눈빛이 이미 말해버렸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부자 사이는 미세한 금이 같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모든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넓었다. 식탁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였고 그는 반쯤 먹다 남긴 국을 그대로 식혀두었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잔혹하게 흘렀다. 준노는 그를 찾아와 말없이 냉장고를 채우고 청소기를 돌리고 갔다. 아버지, 요양사분 모시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도연은 버릇처럼 대꾸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 말은 자기 방어이자 애원이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손길보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잇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루는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도연 씨 맞으시죠? 여기 도연 어르신 케어용품입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상자 안에는 성인용 기저귀와 약병 정리함, 영양죽이 들어있었다. 준노의 이름으로 주문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식었다. 이놈이 나를 벌써 환자로 만들었구나. 대고 그날 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믿음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며 살았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손바닥에 남은 기름때 냄새로 아이를 안는 걸 주저했고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웃을 때조차 수고했어. 대신 내일은 좀 일찍 자라고 말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애정은 결국 오해로 굳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라이터를 켰다. 딸깍 작은 불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갔다. 도연 씨,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요. 그 문장이 귓가에서 낮게 속삭였다. 그래, 그때도 당신은 날 이해하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씻어내리려는 듯 천천히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모았다. 오랜만에 기도 같은 말을 했다. 난 아직 그 아이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있을 뿐이야. 불빛이 서서히 작아졌다. 그는 라이터를 닫고 허공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용서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밤은 길었고 창밖의 빗소리는 어쩐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준노는 아버지를 산에 두고 돌아오던 길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길 위의 바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민서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소식이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잔인하게 들렸다. 창밖의 나무들은 뒤로 물러나며 사라지고 그 빈 공간이 마치 자기 마음처럼 느껴졌다. 민서야? 그가 낮게 불렀다. 응? 나 너무한 거 아냐?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이잖아요. 그냥 며칠만 혼자 계시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돌아올 거지? 그럼요. 우리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준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몇 번이고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눈 밑의 그늘, 턱 밑의 미세한 떨림. 그는 그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이 문득 두려웠다. 어릴 적 그는 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닮았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기억이 많지 않다. 공장 일로 늘 지쳐 있었고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그 손으로 밥을 먹으며 일이 많아 힘들다는 말 대신 남자는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어린 준노에게 명령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는 늘 버티는 법을 배웠다.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들고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던 시절부터 모든 게 흔들렸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다. 병원비, 대출,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 내 어머니가 누워있는데 네가 그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 말이 가슴에 밝혀서 그는 결국 눈길조차 피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는 아버지 집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그 돈이 미안함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벽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 벽 너머에서 점점 조용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말했다. 아버님을 혼자 두면 위험해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약 드시는 걸 잊으시면 어떡해요? 그는 대답 대신 긴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결국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숨이 트이는 느낌도 있었다. 무너져가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는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무시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그건 핑계였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남겨두고 돌아서던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그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뒤를 향해 있었다. 멀리 아버지가 서 있었다. 작은 몸짓으로 손을 흔드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눈이 시려서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민서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우리 금방 다시 올 거예요. 괜찮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처럼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랑을 잃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 아래에서 준노는 마침내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돌아가야 한다. 아침이 밝자 그는 차키를 움켜쥐었다. 민서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준노 씨, 지금요? 그래, 지금. 만약 아버님이 화내시면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도 봐야 해, 이제라도. 그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떨림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도연은 아내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낡은 종이는 손끝의 온기를 받으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안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언젠가 우리 둘 다 없을 때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문장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몇 번이나 그 문장을 읽었다. 글자마다 아내의 숨소리가 묻어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 밤의 공기까지 모든 게 그 문장 속에 갇혀 있었다. 라이터를 켜서 불빛을 종이에 비추었다. 불의 흔들림이 글씨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 불빛이 마치 병실의 하얀 형광등처럼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을 잊지 못했다. 아내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준노가 늦게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말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이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녀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을 먼저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종이를 건네려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종이는 간호사에게 전해졌고 결국 준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준노는 29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을 뿐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회사로 돌아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이 텅 비어버렸다. 넌 냉혈한이구나.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말은 칼처럼 밝혀 준노의 가슴에 남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몇 년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는 세월 속에 묻혀 있었다. 도연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아들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숨이 막혔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이마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은 결국 나보다 현명했어. 창밖에는 새벽빛이 서서히 번졌다. 먼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부드럽게 말하곤 했다. 당신 세상 탓하지 말아요.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버럭했다. 그럼 내가 바보지 뭐야. 다들 참고 사는데 나만 왜 힘들어야 해?
그녀는 늘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따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지금에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준노를 위해 말했던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늘 두 남자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 옆에는 아내의 반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의 세 사람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은 너무도 낯설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조차 이제는 모르겠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그 애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나를 닮았기 때문이었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종이를 스쳤다. 편지 끝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속삭이듯 울렸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눌렀다. 그 순간 손끝에 닿은 종이의 온기가 마치 아내의 손을 다시 잡은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맞았어. 나는 분노로 남았지만 그 아이는 두려움으로 살았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진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문을 조용히 닫는 일 같았다. 그는 그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의 날갯짓이 마치 편지의 끝 인사처럼 느껴졌다. 이도연은 새벽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문을 나섰다. 준노가 다시 찾아온 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서로가 아직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평온이 있었다. 아버지, 거기 위험해요. 준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예전엔 이런 길도 자주 걸었지.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는 며칠 전 그가 건넜던 철교가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강물은 불어나 있었고 철판은 물기를 머금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햇빛 때문인지 아니면 부식된 녹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요. 아니다. 저 다리를 지나야 마을로 빨리 닿는다. 위험하다고요.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도연은 단호히 말했다. 준노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 내내 억눌려 있던 삶에 대한 주도권이 담겨 있었다. 다리에 발을 디디자 철판이 낮게 울렸다. 바람이 불어오고 아래에서는 강물이 흰 포마를 일으켰다. 이도연은 난간을 짚으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준노가 뒤를 따랐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코트를 잡을 듯 말 듯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기 나무판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쪽 널빤지가 쾅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순간 도연의 몸이 흔들렸다. 준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아버지. 두 사람의 손이 공중에서 맞닿았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도연의 발끝이 공중에 떴다가 간신히 다른 철판 위에 닿았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준노는 아버지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젠 괜찮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둘은 재빨리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리를 벗어나자마자 그들은 거의 동시에 주저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바람에 젖은 옷에서 흙냄새와 철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준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왜 사과하냐? 다리도, 저도 결국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도 오늘도 전 늘 아버지를 위한다면서 결국 제 마음대로 했어요. 이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서 세상을 본다. 그래도 전 잘못했어요. 잘못이란 게 뭐냐?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살다 보면 다리 하나쯤은 무너진다. 다만 무너질 때 서로 손을 잡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준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아버진 저를 용서하신 거예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용서라니, 그런 말은 어머니나 하는 거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네 손이 따뜻해서 좋구나. 그 말에 준노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이도연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온기가 있었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올랐다. 강물은 여전히 소리를 내며 흘렀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알았다. 오늘의 이 다리가 서로를 다시 이어준 다리라는 것을. 비가 그친 뒤 공기가 맑아졌다. 산을 내려오자 오래된 마을의 냄새가 풍겼다. 젖은 흙과 나무, 그리고 밥 짓는 연기가 뒤섞인 냄새였다. 이도연은 천천히 발을 옮겼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준노가 옆에서 짐을 들며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리보다 사람 마음이 더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말에 준노는 잠시 웃었다. 오랜만에 들은 농담 같은 말이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벽난로 옆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젖은 옷을 말리는 동안 방 안엔 장작 타는 냄새가 퍼졌다. 불빛이 벽을 따라 출렁였고 그들의 그림자도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 속에서 이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어릴 적 기억나냐? 겨울마다 우리가 강 근처에서 낚시하던 거. 준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손이 얼어서 울었죠. 그랬지. 그런데도 네가 낚시대를 놓지 않았어. 나는 그게 참 대견했는데 그땐 말 한마디 안 했지. 왜요? 그땐 칭찬이 사치인 줄 알았거든. 세상이란 건 참고 버텨야 하는 거라 믿었으니까. 그는 잠시 불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덧붙였다. 그게 다 잘못이더라. 준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속에 담긴 후회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도연은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다. 나는 네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네가 가장 나를 닮았더라. 준노의 눈이 젖었다. 그는 낮게 대답했다. 저도 그게 무서웠어요. 아버지처럼 화를 참고 말 못하고 결국 혼자 남게 될까봐. 그 말에 이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이해가 먼저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날 멀리한 거냐? 그럴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미워했다기보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무서워했어요. 잠시 불빛이 크게 튀었다. 불씨 하나가 튀어 바닥에 떨어졌다. 이도연은 장작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넌 돌아왔잖냐. 그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까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이도연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작은 불꽃이 벽에 금빛으로 번졌다. 이 불, 어머니가 좋아하던 소리다. 저도 알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캠프 가서 불 피우면 아버지랑 저랑 싸우다가도 웃었잖아요. 두 사람의 웃음이 동시에 번졌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진짜였다. 잠시 후 도연이 입을 열었다. 나는 내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 준노가 고개를 들었다. 네, 저도요. 그럼 이제 해야겠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미안하다. 늙은 아비로서 너를 이해하기보다 내 고집을 먼저 앞세운 게. 준노의 눈물이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낮게 말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아버지를 잃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계셨네요. 그 말에 이도연은 살짝 웃었다. 그렇지. 나는 늘 여기 있었다. 다만 네가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었을 뿐. 불길이 다시 일렁였다. 방 안이 따뜻해졌고 공기 속에서 마치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봉합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이건 네가 가져라. 아버지의 라이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다. 이제 네가 불을 지켜라. 나는 너무 오래 어둠에 있었으니까. 준노는 라이터를 두 손으로 받았다. 불빛이 손바닥 사이에서 잔잔히 반사되었다. 그 빛이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 같았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이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도시에 돌아왔다. 서울의 공기는 산의 냄새 대신 매연과 사람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도연의 마음은 그리 답답하지 않았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마저 새롭게 보였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병원 검진 먼저 받으셔야 해요. 준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네가 정한 순서대로 해보자. 아. 싸움 정해지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준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글쎄다. 이젠 혼자 살긴 버겁고 그렇다고 요양원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은 나란히 섰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노가 말했다. 민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같이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요. 언젠가 요양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같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이도연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같이 결정한다고? 네. 그 말 참 좋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가 따뜻하게 맞았다. 아버님 오셨어요. 저녁 차려놨어요. 그녀의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이도연은 잠시 그 냄새를 맡으며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식사 중에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혹시 요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있지. 너무 조용해서 불편하네. 그의 농담에 민서는 웃었다. 준노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고요를 깨뜨리는 작은 종소리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이도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창밖의 빛은 어딘가 멀리서 깜박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준노야. 네, 아버지. 살다 보면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지. 하지만 그게 외로움은 아니더라. 누군가와 함께한 기억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덜 춥다. 준노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부턴 그 기억에 저도 조금은 섞이고 싶어요.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섞여 있다. 이 집 냄새에도, 밤 냄새에도, 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다 넣어 있다. 밤이 깊어지자 민서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이도연은 손바닥을 감싸며 그 열을 느꼈다. 라이터를 떠올렸다. 지금은 준노의 방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은 이제 저 아이 몫이지. 잠시 후 준노가 다가왔다. 아버지, 내일은 산책 나가요. 공원에 새 벤치가 생겼대요. 그래, 이번엔 네가 앞서가라. 나는 천천히 따라갈게. 그 말에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이도연은 커튼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이제 됐어요, 도연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얼굴을 스쳤다. 그 온기가 아직 가슴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남은 일은? 남은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라는 걸. 봄은 다시 찾아왔다. 겨울 내내 말라있던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이 피어나고 공원 벤치 근처의 흙길엔 아이들의 발자국이 찍혔다. 이도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따뜻했다. 옆자리에는 준노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무릎 위에는 같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시죠? 응. 요즘은 숨이 덜 가쁘다. 다행이네요. 준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을 아버지 쪽으로 내밀었다. 조금 식었어요. 이도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웃었다. 식은 커피도 괜찮다. 이젠 차가운 것도 따뜻하게 느껴진다. 공원 한쪽에서 민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두 분 웃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맑게 퍼졌다. 준노는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도연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봤다. 찰칵.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확인하던 민서가 말했다. 좋아요. 정말 닮았어요, 두 분. 그 말에 이도연이 피식 웃었다. 이제야 닮았나 보네. 이전엔 서로 외면하느라 못 봤지. 준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는 같은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잠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덮었다. 그 빛 속에서 이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의 흰빛 미소, 그리고 마지막 눈빛.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연 씨. 그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라이터를 꺼냈다. 이젠 준노가 새기름을 넣어 손질해 둔 상태였다. 딸깍.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은 불빛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기억 같았다. 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아버지, 아직도 라이터를 들고 다니세요? 그럼 이건 약속의 불이지. 약속이요? 내 어머니랑 했던 약속이자 이제는 너랑 한 약속이기도 하다. 준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지키겠습니다. 무엇을? 이 불이 꺼지지 않게요.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 민서가 다가왔다. 이제 들어가요.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 들어가자. 이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약간 흔들렸지만 준노가 팔을 내밀자 그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는 석양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건물 유리창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들이 모여 도시 전체가 커다란 별처럼 반짝였다. 이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이 참 여전히 살아있구나. 준노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다시 바라봐 주시니까요. 알게. 공가서 젖서만 대서만 예. 집에 도착하자 식탁 위에는 민서가 준비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오래전 기억을 불러왔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던 그때의 시간, 그 옆에서 준노가 웃던 어린 시절의 목소리,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다. 식사가 끝난 후 이도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밤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불빛이 반짝였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다 여보. 이 아이 잘 자라고 있어.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그의 말을 대신 대답하듯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라이터를 켜 불꽃을 바라봤다. 작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은 이제 새로운 삶의 불씨였다.